안녕하세요. 사연을 적으려고 하니 이상하게 손이 덜덜 떨리네요. 누군가에게 저와 비슷한 상황이 부끄러운 치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은 죄가 없이 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벌써 나이가 40대에 접어들었어요. 40년이 조금 넘는 삶을 살면서 나름 치열하게 살았고 겪을 상황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일을 겪게 되면서 참으로 세월이라는 게 더 덥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디 남들에게서나 전해 듣던 이야기들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못된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 그런 이야기죠.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동네를 발칵 뒤집어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가진 게 그럭저럭한 남자였고 뭐 착해 빠진 거 말고는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사람이 워낙 순하고 착해 빠져서 그런지 주변에서 조금만 잘한다 해주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전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패션 센스가 꽝이었거든요. 누가 공대 나온 남자 아니랄까봐 맨날 체크무늬 남방에 면바지만 입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몇 번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겠다,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녀라, 잘 어울린다 하니까 점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심을 전혀 모르는 남자였는데 제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번, 세 번 더 공부해서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를 위해서 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착하고 순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줏대가 없어서 남의 말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해서 뼛속까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생각을 신혼 초부터 하게 됐죠. 문제는 아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답답해하는 걸 못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자기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모든 것을 천천히 해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뭐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좋죠. 근데 이 인간이 신중한 사람은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말하는 성격 테스트 있죠. 그런 걸로 종합해 봤을 때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면 휘둘리고 남들이 칭찬해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멍청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좋은 거지. 그걸 왜 멍청하다고 말해? 마누라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저랑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한다면 손해를 보는 게 누구겠어요? 계획적인 제가 손해를 보지 않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까지 한 남자와 살면서 손해를 따지겠냐고요. 정말 그 정도로 안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또 좋은 땐 좋았어요. 다정하고 위로를 잘 해주는 감성적인 남자라서 뭔가 삐걱거림이 있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려는 저에게 감정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참 마음 치료를 많이 했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 남자만큼은 내가 심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참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증에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꽤 괜찮은 버팀목이기도 했고요. 물론 시댁도 한몫했습니다. 홀로 남편을 키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며느리다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보통은 시자 붙으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 해주시니까 저도 더불어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를 더욱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싶어지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인연이다 싶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정말 예쁘고 단정하네. 어쩌다가 이런 복덩어리를 우리 아들이 꽉 물었을꼬.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배려하며 잘 살아봤으면 좋겠구나.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주고, 알았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어머님이 그대로 해주셨는 거요? 저희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저도 어머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정말 좋았어요. 제가 어머님께 서운할 일이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벌써부터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이고,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 며느리랑은 잘 지낼 것 같아. 너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참 좋아. 앞으로 살면서 부딪힐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자. 알았지? 그게 바로 가족인 거야.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려요. 혼내실 때 혼내시더라도 서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해요. 아유, 당연하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슨.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운이 더 좋아졌어. 앞으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보자고.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네 걱정은 내가 다 덜어줄게. 무엇이든 나한테 이야기해.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양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모는 누구보다 환대를 해주셨죠. 물론 결혼 전에도 몇 번 찾아뵙기는 했었는데 막상 며느리로서 만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온다고 반찬도 바리바리 싸주시고 꽃다발까지 준비를 하셨더라니까요. 며느리가 생기면 꼭 주고 싶었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시댁을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하나뿐인 며느리라면서 저를 끔찍히 예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모에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도 아들이 딱 하나 있었대요. 그 집 아들이랑 아주 오랜 시간 경쟁심을 가지고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공부를 잘하네, 대학을 잘 갔네, 취업을 잘했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 절친 아주머니는 민철 엄마라고 부르셨었는데 그 민철 아줌마도 엄청나게 자식 자랑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었어요. 하필이면 우리 남편이랑 생일도 비슷해, 키도 비슷해, 외모도 볼품없는 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항상 민철 씨가 공부를 좀 더 잘했나 봐요. 성적도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1, 2등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걸로 민철 아줌마가 우리 시모의 속을 엄청 뒤집어 놨었나 봐요. 거기다가 대학도 우리 남편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취업도 빨리 했거든요. 민철 아줌마가 우리 시모 속을 그렇게 긁었음에도 같이 뭐 개모임을 한다나 뭐라나?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오며 가며 또 오간정이 있어서 쉽게 연을 끊지는 못한 그런 사이였던 거죠. 거기다가 민철 씨 아저씨께서 돌아가신 시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시기도 했고 기일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보기 싫어도 보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결혼도 민철 씨가 2년 먼저 했는데 여기서 살짝 전세가 뒤집혔죠. 민철 씨가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 우리 시모가 며느리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닌 거예요. 일부러 민철 아줌마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서요. 오죽하면 민철 아줌마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개모임 하실 때도 저를 데리고 가서는 일부러 시어머니께서 본인 카드를 저에게 주시면서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시키기도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시모 카드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 시모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계산을 했어? 아이고 우리 개모임이라서 개돈도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속이 깊어. 내 친구들 사이에서 길을 살려주려고 기생까지 하고 말이야. 내가 정말로 우리 며느리한테 평생 잘해야 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해. 얘들아 너희들도 모두 우리 며느리한테 밥 잘 먹었다고 인사 한마디 해야지. 그런 식으로 며느리와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잘 지낸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좀 민망했죠. 사실 그 밥값이 뭐 끽 해봐야 10만 원 정도 나온 거라서 제가 충분히 살 수도 있었는데 굳이 모닝카드까지 지어주시면서 제가 계산한 척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조금 오그라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또 한 방 먹히더라니까요. 민철 아줌마 입이 대빨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하게 며느리가 센스가 있네 하며 한마디 던지시는데 우리 시모 어깨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들의 경쟁이라는 게 무서운 건가 싶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를 몇 번 이용해 드셨죠. 뭐 우리 시목이 살려주는 일에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나 싶었는데 우리 시모랑 저랑 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모가 제가 서울여대를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저는 그런 거짓말을 쳤을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지요. 미리 말을 해줬어도 왜 그런 거짓말을 치냐고 시모한테 한마디 했겠지만 제가 뭐라고 할 걸 알았는지 저한테는 말을 안 하시고 친구분들께 특히 민철 아줌마한테 그런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시댁에 가는 길에 민철 아줌마를 만나게 되면서 일이 틀어지게 된 거죠. 어머, 정순애 안 사람 아니야? 오늘도 너네 시어머니 만나러 시댁에 가는 게야? 아이고, 정말 지극정성이다. 그 옆편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신다고요. 맨날 가도 또 가고 싶은걸요? 그래? 그 옆편에 가 며느리 하나는 잘 봤지. 아이 근데 맞다. 우리 며느리가 그 학교를 어디 나왔다고 그랬었지? 대학 말이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민철 아줌마가 저를 떠보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치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름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대기업은 더더욱 아닌 일가의 중소기업이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정말 그냥 회사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도 됐나 보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저에게 어디 대학을 나온 거냐고 까먹은 척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저야 뭐 제가 나온 대학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요. 네? 저 나온 대학이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정수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어디라고 그랬더라? 저 서울여대 나왔어요. 사실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뭐 대학을 안 나온 것도 아니니까 별 의심 없이 서울여대를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만 민철 아줌마가 조용히 혼잣말로 그럼 그렇지 하면서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기분이 순간 좀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를 딱 알겠더라니까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경쟁 상대로 보고 좀 깔보는 듯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만 어물쩍 넘어가시더라고요. 아, 예, 아니다. 얼른 가봐. 네 시어머니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 다음 개모임에서 민철 아줌마가 대놓고 쪽을 쥐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께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죠. 왜 민철 씨가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우리 시어머니께서 엄청 갈궜었나 봐요. 너는 며느리 복이 없다. 나는 며느리 복이 넘치는데 이런 거 말이죠. 그렇게 이를 갈고 있던 민철 아줌마가 제가 졸업한 대학이 서울대가 아닌 서울여대인 걸 알았으니 얼마나 개모임 날을 기다리셨겠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방 먹이고 싶어서 말이죠. 민철 엄마 뭐 좋은 일 있어? 왜 그렇게 날 보면서 피식피식 웃어대? 아니 그냥 내가 우연히 알게 됐지 뭐야. 그 자랑스러운 며느리 말이야. 자네를 속인 거 아니야.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여대를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자네도 알고선 우리한테 거짓말 친 거야?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치고 그래? 며느리 속상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속였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 서울대 나왔다니까. 아유 자존심 박박 우기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며느리가 서울대 나왔다고 거짓말을 친 거야? 아니 그럼 나한테도 서울대를 나왔다고 말을 해야지.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여대를 나왔다고 하던데. 어머 진짜야? 아니 청수 엄마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며느리가 참하고 예쁘더만 굳이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서울대 나오면 뭐 우리가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에잉, 왜 그랬대? 친구들이 전부 다 민철 아줌마 편에 서서 시모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 시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입을 꾹 다물게 된 거죠. 개모임 친구들이 하나같이 며느리 자랑 그렇게 하더니만 대학 나온 거 가지고 거짓말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 소리를 하니까 시모도 뭐 할 말 없지 않겠어요? 다들 며느리가 착하던데 시어미가 대학 나온 거 거짓말하고 다닌 거 알면 속상하겠다 하면서 민철 아줌마 편들 들었죠. 그러니 시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개모임 끝나고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신 겁니다. 아니 얘, 너는 민철 엄마한테 그런 소리는 왜 하고 그래?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또 고지콧대로 대답을 하고 앉아있어? 네? 어머님이 제가 어디 대학을 졸업했는지 말을 해주셨다고 했어서 그냥 물어보시는 거에 대답을 한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유 뭐 답답해. 민철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대답을 신중하게 했어야지. 그냥 어디 학교 졸업했냐고 물어보셔서 대답을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제 대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저도 궁금한걸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건 알 거 없고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올해 들어서 가장 쪽팔린 하루였다고. 아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영문도 모르고 비난을 받으니까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처음에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민철 씨가 우리 남편한테 말을 해줘서 서울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한 시모의 행동이 눈에 밟히듯이 보이는 거예요. 시모가 자기 기 살리고 싶어서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게 되었죠. 물론 제 자랑을 해주시는 거야 감사한 일이었는데 남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꾸며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를 이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40을 간 넘겼을 때 남편이 월급 통장을 그동안은 저에게 줬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이상하네. 이번 달부터 월급 날짜가 바뀌기라도 한 거야? 월급이 왜 안 들어와? 아 그거 내가 월급 통장 다른 통장으로 바꿔서 그래. 앞으로는 내가 받아서 당신에게 생활비를 넘겨줄게. 그지? 어차피 우리 한 달에 월급 가지고 사용하는 돈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저축하잖아. 굳이 번거롭게 왜 당신을 거쳐서 받아야 해?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지내다가 제가 아이를 둘 낳고 난 이후에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외벌이가 되고 나서부터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 생활이 좀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용돈만 딱 빼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 보험료, 각종 세금, 대출비 이런 걸로 썼는데 갑자기 월급을 자기가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남편 월급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둔 게 많았으니 오히려 번거롭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글쎄 남편이 보내주는 금액이 평소 들어오는 월급에 비해 70만 원만큼 줄어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왜 70만 원이 비어? 당신 월급에서 70만 원이 덜 들어왔는데? 아, 내가 용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번에는 그만큼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우리 그나저나 그 보험료 좀 줄일까? 갑자기 잘났던 보험료를 왜 줄여? 갑자기 줄여버리면 우리 보장 내용도 달라지고 여태 부었었던 거 죄다 쓸모없게 되는 건데 그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면서 용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 용돈으로 70만 원이나 더 필요하다고. 당신 뭐 사고 쳤어? 그게 이걸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네. 여보 미안해. 뭔데 이렇게 무섭게 분위기를 잡고 말을 해. 당신 정말 무슨 큰 실수라도 저지른 거야? 왜 무슨 일인데? 누구 때렸어?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았어? 그게 실은 내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크게 해버린 바람에 감봉 처리를 받았어. 미안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돈이 비니까 어쩔 수가 없네. 몇 개월 동안 아마 이렇게 생활해야 할 거야.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감봉 처리를 받았다고? 잘 좀 하지.
어쩌다가 감봉까지 받을 정도로 큰 실수를 저질렀어. 아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미안해. 몇 개월만 좀 버텨줘. 남편이 불쌍하게 말을 하니까 잔소리를 더 얹지 않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 인간이 감봉 처리를 받았다는데 하고 다니는 모습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외벌이가 되면서 남편이 옷도 안 사입고 머리도 동네 이발소 같은 데서 싸게 깎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파마를 하고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파마를 했냐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아저씨인데 너무 아저씨 티내고 다니고 싶지 않다면서 파마 한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천하태평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막말로 감봉당한 주제에 아주 가지가지한다 싶지 않겠어요? 아저씨면 아저씨지 아저씨답지 않게 보이고 싶다는 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도 감봉된 월급이 돌아올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저 여보, 근데 감봉이 몇 개월이나 걸려있는 건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돌아올 기색이 없어서 말이야. 감봉도 보통 3개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번에는 또 뭔데? 당신이 그럴 때마다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내가 깜빡 속아서 다단계에 빠져서 빚을 졌어. 그거 갚느라 매달 그렇게 돈을 썼던 거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게 다단계인 줄 모르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당신이 일을 안 하니까 나라도 더 멀어오자 싶어서 그랬던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뭐라고? 다단계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이 그런 데 속는다고? 정말로? 제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일반적인 그런 다단계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퇴사를 한 동료가 진짜 좋은 게 있다면서 다단계 상품을 추천을 해줬고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물건을 사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라 코인 투자를 하는 다단계라나 찾아보니까 코인 스캠 같은 거더라고요. 일단 돈을 투자하면 수익이랍시고 조금 돈을 나눠주고 계속 투자하게 만들어서 한 방에 돈을 가로채는 그건 조잡한 수법에 당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당할 수 있나 싶으시죠? 이 인간이 글쎄 수익이 들어오니까 눈이 돌아서 퇴직금도 미리 빼쓰고 빚까지 내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수익률이 엄청 좋고 돈이 자꾸 더 얹어서 돌려주니까 이건 진짜구나 싶었어. 내가 큰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그 큰 돈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투자의 기회라고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날려먹을 줄 몰랐어. 대출까지 받았다며. 사기 먹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데? 3억 조금 넘어. 3억이라고?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돈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길로 바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모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하면 모자란 아들 탓을 해야 정상인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네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간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기저기 옅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너도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오던가. 아니 어머니, 지금 이이가 대출까지 받아서 집도 일등 망하게 생겼는데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나한테 3억을 내놔라 이 소리냐. 그런 게 아니라요. 속상하니까 찾아와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어머님께서 따끔하게 혼쭐이라도 내주실 줄 알고 찾아온 건데 제 탓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고 내 속이야.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말이다. 속이 상해서 요즘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민철이는 말이야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 하나 잘 물었다고 하더라. 누구보다 날고 긴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곳을 왜 돈을 쏟아부었겠어. 아니 여기서 민철 씨 이야기는 왜 나오고 민철 씨가 만나는 여자 이야기는 왜 나와요? 그 여자는 뭘 하더라? 아무튼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사업하면서 돈 잘 번다고 하더라. 네가 집에서 애 키운답시고 놀고 먹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이라도 조금 더 벌어보려고 그런 일을 하다가 망친 거 아니겠니? 그럼 이게 다 누구 탓이냔 말이다. 저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부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남편이 이렇게 사고를 친 건 무조건 제 책임이다 하는 건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고요.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다. 남편이 하는 일을 왜 모르냐, 왜? 무조건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민철이가 요즘 만나는 여자는 아주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 민철이가 누구르면어? 내가 어찌 알아. 민철이 여자 생겼단다. 누군지 꽁꽁 숨기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민철이를 징계고 든단다.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말해준다고 하는데 이 여편 내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앵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앞에서 저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해대지.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라는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얘 며느라가야 비교를 당해서야 되겠니? 내조를 팍팍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사기를 맞게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억울하죠. 민철 씨는 그만큼 똑부러지게 행동을 하는가 보죠. 우리 남편처럼 모질이처럼 안 굴고요. 모질이처럼 구니까 사기도 맞는 거지. 그 말이야말로 우리 시모 발작 포인트를 제대로 눌러버린 거죠. 그 뒤로 아주 사사건건 비교를 해대면서 저에게 쓴소리, 열뻗치는 소리 장렬을 하는데 그놈의 민철 씨 때문에 저랑 시모와 좋았던 시기가 다 지나갔다니까요. 완전 앙숙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걸핏하면 민철이가 말이다. 아니 그 여자친구라는 애가 집에 선물을 보냈다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잘 좀 하라고 아주 난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민철 아줌마가 그 원흉의 여자를 개모임에 데리고 나왔다네요. 얼굴이 이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걔는 저랑 달리 진짜 지카드로 밥값 계산하고 갔다면서 돈도 잘 번다더라 하는데 시모가 어찌나 비교를 해대던지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 때문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아이 너는 그래서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을 거야.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죽겠어.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알아듣니?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시모가 저를 이잡듯이 잡으면 저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쥐어뜯었어요. 시모에게 당했던 것들을 전부 다 남편에게 일러 바치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난리를 쳤죠. 남편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풀어내야 할 곳이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시모한테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저한테만 계속 참아달라, 참아봐라 부탁만 하는 거예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는 바라지만 끓고 있잖아. 내가 이러는데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겠어? 뭐라고? 지금 빚을 3억이나 주는 바람에 이 사달을 만든 게 누군데? 나라고 민철 씨 여자친구랑 비교당하고 싶어서 당해? 내가 왜 비교를 당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당신도 그래. 매달 70만 원씩 갚아서 어느 세월에 그 빚을 다 갚을 거야? 3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 갚을 거냐고. 당신만 짜증나? 나도 짜증나. 나는 내 속이 아예 비틀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남편이랑도 냉전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 글쎄 제가 또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됐지 뭐예요. 정말 우연히 또 민철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민철 아줌마가 저한테 슬그머니 또 말을 거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민철 아줌마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말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요즘 살만 나겠어? 제가요? 왜요? 아유 왜 모르는 척하고 그래. 정수 월급이 올랐다며? 정수 엄마가 아주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한테 월급 명세서 좀 갖고 와라 했더니만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도 모르는 사실을 민철 아줌마가 알고 있냐고요? 야, 너 월급 통장 가지고 와봐. 내가 너 한 달 실수령이 얼마나 됐는지 좀 알아야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벌써 지금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월급이 한 번 안 올랐겠어? 갑자기 월급 통장 타령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니까. 이거 프라이버시야? 프라이버시 좋아하네. 당장 가지고 와. 아유, 월급 통장 회사에 있어. 내일 가지고 올게, 내일.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까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찾아가는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통장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월급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이 매달 빚을 갚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 대출금을 갚으려면 업체에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웬 여자 이름인 거예요. 아니, 대출금 갚는 거야 알겠는데 왜 여자 이름이야? 업체 이름도 아니고 개인 통장에다가 빚을 갚는 게 이상하잖아. 아, 나도 모르지. 그 대부업체에서 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빚이 있으면 사람이 피폐해지기 마련인데 너무 천하태평이기도 하고요. 평생 일한 직장 퇴직금을 모조리 다 잃었는데 근심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와중에 미용실을 다니는 건지 뭔지 머리는 꼬박꼬박 파마를 하고 앉아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건 대출받아서 빚 포함 꼬라박은 돈이 3억이나 생긴 사람의 꼴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바로 옮겼죠. 남편의 회사 앞에서 며칠 잠복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야근을 한다고 하는 날마다 제가 택시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고 회사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 근처에서 기다렸는데 진짜 밤 9시 10시나 되어서 차를 타러 주차장에 와서는 집으로 오는 거예요. 3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진짜 야근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지워지지 않아서 결국 맘카페에 글을 올렸고 거기서 어떤 회원이 개인 쪽지로 탐정사무소를 알려줬어요. 의심은 전문가가 해결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결국 탐정사무소에 고민 끝에 찾아가서 의뢰를 맡겼고 딱 3주일 지나서 탐정이 저에게 증거를 잡았다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니까요. 이놈이 글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웬 여자랑 만나고 있더래요. 회사 근처라서 걸어서 이동을 했고 다시 저녁에 회사 주차장에 와서 차를 끌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했을까요? 하니까 블랙박스 때문이겠죠 하는데 상상도 못한 답변이었죠. 그렇죠. 그 여자네 집에 차를 끌고 가면 블랙박스에 찍히니까요. 근데 글쎄 탐정이 이를 기깔나게 하는 게 그 여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남편이 얻어준 것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그 인간이 가게를 얻어줘요? 아니, 얘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인간 빚도 있는데요. 저야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다가 부동산 주인이 말해줬어요. 거기 부부요 하면서 인꼬 부부라고 여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남편분이 얻어주신 가게라고 하던데요. 완전 부글부글 속이 들끓지 않겠어요? 저는 그들이 다정하게 손잡고 산책을 하는 사진부터 집에 같이 들어가는 사진까지 전부 탐정에게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하는 사이에 시어머니의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남편 놈이랑 저랑 계속 냉전 상태이긴 했었지만 칠순이시니 생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글쎄 저한테 칠순잔치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냥 시모가 가족끼리 외식하면 된다고 했다고 해서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시모 생신 2달 뒤에 민철 아줌마 생신인데 민철 씨가 만나는 여자랑 같이 민철 아줌마 칠순잔치를 예약했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 말에 시모가 우리 며느리는 직접 상 차려준다고 했는데 너희들도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칠순잔치 준비 좀 해줘 이 지랄 하는 거 있죠. 아니 바람핀 새끼가 지금 저한테 시모 칠순잔치상 차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한테 칠순잔치상을 차리라고?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데? 밖에서 밥 먹자고 말한 게 누군데 갑자기 칠순잔치상을 차리라는 거냐? 우리 엄마가 해달라잖아. 아이 엄마 생신인데 그것도 못 해줘? 순간 열이 받아서 너 바람나고 다 안다 하고 말을 하려는데 남편 놈이 되려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비교당하고 싶어서 당하냐고. 당신이 자유 좀 하면 됐잖아. 미리미리 센스 있게 싫다고 해도 칠순잔치 해드린다고 박박우겠으면 당신 손으로 상 차릴 일이 있었겠어. 순간 제가 여기서 너 바람난 거 다 안다고 해봐야 바뀌는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복수는 항상 칼을 갈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거 같네.
그 개모임 하시는 친구분들 6명만 모이는 거래? 그러면 내가 준비 한번 해볼게. 그리고는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걸었죠.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혹시 내 칠순잔치 때문에 전화한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칠순잔치 하고 싶으시다고요? 친구분들 6명만 오시는 거예요? 왜? 인원 더 불러도 되냐? 안 그래도 오고 싶다는 산악회 친구들이랑 친척들도 있는데. 예, 어머님 편한 대로 하세요. 잘됐다. 민처럼 많대. 이 기회에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그러면 한 30인분 준비해놔라. 칠순잔치 상이니까 떡 케이크도 2단이나 3단을 올려두고 선물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 집보다 좀 더 큰 너네 집으로 갈까? 저희 집도 좁을 것 같으니까 장소는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일 오전에 먼저 어디 카페 같은 데 모여 계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진짜. 못하겠다고 강자 부를 줄 알았더니만. 민철 씨네도 뭐 준비한다고 했다면서요. 질 수 없죠. 제가 상다리 풀어지게 차릴 테니까 친구분들 죄다 끌고 오셔요. 저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고 시모의 칠순날이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아침부터 미용실 가서 준비를 하네 뭐하네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호박의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모가 도대체 장소가 어디냐고 캐묻기도 시작하셨죠. 너 준비 제대로 한 거 맞지? 어디 말도 안 되는 뷔페 예약한 건 아니지? 내가 아들한테 언제지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도 하나도 모르던데. 너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건 아니지? 아이 우리 아들은 왜 아무것도 몰라?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요. 장소 준비 다 해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그이는 어머님 칠순잔치에 관심도 없던걸요. 제가 일부러 서프라이즈 하고 싶다가 꽁꽁 숨기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다들 모이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점심때쯤 되니까 시모가 친구들 다 모였다면서 제가 대충 정해준 지하철역 앞에 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장소가 어디냐고 어딘데 이렇게 꽁꽁 숨기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시모에게 주소를 보내주었죠. 코앞까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알면 안 됐거든요. 그날이 말일이라 남편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보통 회의를 점심 먹은 이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소를 보내놓으면 남편이 회의에 들어가느라 휴대폰 연락을 확인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유, 웬 상가 1층이야. 이런데 칠순잔치를 할 법한 공간이 있다고? 네, 와보시면 알아요. 친구분들 다 끌고 오셔요. 그리고 저는 상간여가게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서 상간여가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글쎄 개모임 친구들의 친척들의 다른 친구들까지 다 끌고 오셨더라고요. 대충 한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상간여가게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러더니 시모가 두리번 이게 맞나? 하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상간여가게 주소가 바로 미용실이었거든요. 남편 이놈 새끼가 자꾸 머리를 볶더니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상간녀에게 미용실을 차려줘서 파마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거기다가 코인으로 사기 맞은 거요? 뻥이었어요. 상간녀 가게를 퇴직금 털어서 해주고 상간녀 가게 월세 내고 데이트한답시고 돈 빼서 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 통장에 계좌이체 하던 이름, 그게 상간녀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판사판이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다 까발리고 아주 시모머리부터 발끝까지 쪽팔림 주고 남편 새끼 인과응보 제대로 쳐맞게 한 다음에 이혼을 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 가기로 부른 거였어요. 시모가 미용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도 빨간 립스틱 딱 바르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시모랑 시모 친구들 할 거 없이 미용실 앞에서 어리둥절하면서 들어가도 되나? 하시더라고요. 일단 규모가 크지 않은 1인샵 같은 곳이었고 상간녀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충 20, 30명 되는 인원이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여기가 맞나? 하면서 들어가니까 뭔 일인가 싶었겠죠.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나를 발견한 시모가 놀라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 얘 여기는 미용실이잖니. 너 주소 헷갈린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칠순잔치를 한다고 그러니? 아유 어디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말해.
제가 보내드린 주소 여기 맞는데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제가 있는 곳까지 온 민철 아줌마를 봤는데 아줌마 얼굴이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자네 칠순잔치를 한다더니 지금 우리 예비 며느리 가게에서 뭔 짓이야? 어머니, 여긴 무슨 일로?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저기요, 그쪽은 누구신데 여기서 행패시냐고요? 여기 개인 영업장이거든요? 어머님, 이분들 다 어머님 친구셔요? 아니, 내 친구가 칠순잔치 한다고 그래서 잔치하러 왔더니 네 미호실 아니니? 아니, 정수 며느리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로 온 거야? 민철 아줌마 입에서 정수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상간녀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잔치 장소라니까요. 저기요, 저한테 행패라고 했어요. 행패를 부린 게 누군데? 니년이 내 남편한테 행패를 부른 거지? 아니지. 둘이 서로 좋아 죽었으니까 나한테 행패를 부린 게 되는 건가?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예비 며느리랑 누구랑 뭘 어제? 너 미쳤니?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민철이 약혼녀랑 뭐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아들 이름은 왜 나와?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다 같이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자리에 정막이 감돌더라니까요. 네, 맞아요. 바람 피웠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인간이 코인 사기를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퇴직금 털어서 이 여자 미용실 차려주고 빚 갚는다는 핑계로 돈 빼돌려서 이 여자 월세 내주고 둘이 먹고 즐기는데 쓰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퍽이나 그랬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간이 꼭 할만한 애가 무슨 바람을 피워. 너 그게 사실이야? 이 가게 정수가 내준 거라고? 어머님, 그게, 아니,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도 탐정이 사진을 들이밀어서 알았습니다. 글쎄 이 상간녀가 우리 남편이랑 민철 씨랑 양다리였네요. 그러니까 민철 씨가 만난다던 그 잘 챙기고 잘 꾸며준다는 여자가 내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아주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민철 씨한테는 지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고 우리 남편한테는 미용실 보증금에 월세를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아주 요일별로 다양하게 만났더라고요. 문제는 남편도 민철 씨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탐정이 지켜본 바로는 그랬대요. 민철 씨는 돌싱이니까 결혼까지 생각을 했고 그 전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기가 팔랑긴 우리 남편을 꼬셔서 뜯어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칠순잔치 장소랍시고 이 미용실에 다들 불러 모은 거고요. 여기 증거 사진이라도 들이밀어야 믿으시겠어요? 이 사진 보세요. 이날은 우리 남편이랑 저날은 민철 씨랑 아주 두 분이 또 싸우셔야겠네요. 이 상간녀를 과연 누가 데리고 갈지 말이에요. 일단 저는 제 남편 안 가질 거니까 두 분이 알아서 며느리 나눠 가주세요. 예, 이게 진짜야. 이 망할 년이 지금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가게를 내달라고 하고 돈을 뜯어먹어. 순진하고 착한 줄 알았더니 완전 양다리 풀려셨잖아.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등을 쳐먹어? 그 사실을 다 까발리고 나니까 우리 시모도 민철 아줌마도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뭐 완전 배꼽 잡을 일 아니겠어요? 거기 온 친척들의 계모임 아줌마들까지 전부 기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겠냐고요. 완전 개싸움이 벌어졌죠. 아니 어떻게 된 게 이런 년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 삼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 누가 할 소리를 멀쩡한 마누라 냅두고 바람 피운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너는 하다 이제 넘볼 게 없어서 우리 아들 짝꿍까지 넘봐. 니년 아들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이 뭐가 있겠어. 왜 마누라 있는 놈이 남의 여자를 넘보냐고. 아이 넘보긴 누가 넘봐. 우리 아들이 그럴 놈이야. 저 불려시 같은 년이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셨겠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감 자랑을 해도 저딴 년을 며느리라고 받아들여.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정말 왜 이러세요? 제 가게에서 사람 피우심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다들 나가세요. 나가세요들.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한 상간녀가 자기 가게에서 나가라고 한 순간 민철 아줌마랑 시모가 둘 다 그년한테 달려들면서 미친년아. 누구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하면서 머리끄덩이 붙잡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완벽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거기 있던 시모 친구들의 친척들까지 다들 혀 끌끌 차면서 한마디씩 하고 다들 사라졌습니다. 시모 인생 최고의 칠순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가게에는 상간녀 저, 민철 아줌마 시모 이렇게만 남았어요. 저는 상간녀와 시모에게 선언했습니다. 재미난 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속은 시원하네요. 저 이혼할 거고요. 이 자리에 재산분할까지 제대로 받아 챙길 겁니다. 너는 상간녀 소송 걸 거니까 제대로 준비해라. 아니 며느라가야 얘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애도 있으면서 가정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아주 단단히 혼내놓으마. 2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게. 한 번 바람 피운 놈이 2번은 안 피우겠냐. 이혼해라. 그게 너한테도 좋은 일이다.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지 아들 이혼남이라고 남의 아들까지 이혼남 만들려고 작정했냐. 너는 어디서 깨똑 같은 년 데리고 와서는 며느리 자랑하더니 상간녀 아니냐 상간녀. 너 진짜 오늘 나랑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다들 조용히 좀 하세요.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절대로 봐줄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호구지요. 저 진짜 어렵게 개업했어요. 이 바닥에서 소문나면 안 된다고요. 동네 사람들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상간녀 소송은 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자료 500만 원 드릴게요. 아니, 우리 집 멍멍이 자식 등쳐먹은 돈은 얼만데 500만 원 주겠대. 이것도 우리 집 멍멍이 자식이 얻어준 거라며. 내가 이 가게도 재산분할 받을 거야.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가게 차린 거란 말이에요. 네 돈으로 차린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난리야. 내가 다 빼앗아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이고, 네 집 며느리인지 아주 보을만하다. 전현이 누구 며느리야. 나도 우리 아들한테 결혼에 빙자해서 사기치고 집 얻어먹은 거 고소할 거야. 우리 아들도 니년한테 속아서 가게 차려준 거니까 가게 빼. 서로 싸웠다가 편먹었다가 아주 묻은 것들끼리 볼만하다 싶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남편 민철 씨도 퇴근 후에 미용실에 찾아왔고 상간녀한테 누구 먼저 만난 거냐고 캐묻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품속에 고이 모셔놨던 바람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준비했던 이혼 서류 꺼내서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도장 찍고 바람에 피운 게 중요한 거지 순서가 중요하냐? 나한테 너밖에 없는데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된통 당한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 저런 년인 건 몰랐어.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라고? 그럼 다른 년에 만났겠지. 네가 바라지를 긁으니까 우리 아들이 잠깐 한눈 판 거 아니겠니? 앞으로는 우리 아들도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조심할 거다. 아니 바가지 긁는다고 다 바람 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그럼 바가지 안 긁고 너그러이 바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며느리 다시 들이세요. 저는 안 되겠네요. 다들 넋이 빠지고 진이 빠진 채로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그 자리를 그냥 탁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상간녀랑 남편 둘 다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2번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만나던 말던 저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얘하고 2번 다시는 안 만난다고 각서 쓸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저도 위자료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송만 잘 지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너희 편의를 봐줘야 하니? 둘이 알아서들 하고 나는 내 위자료 탈 없이 챙기려면 소송 쭉 이어가야 한다네. 그러니까 2번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비는 그 인간들에게 침 한 번 퇴뱉어주고는 저는 꿋꿋하게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변 없이 2 소송 모두 이겼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집 한 돈 대부분이 저한테 넘어오게 되었고 상간녀 가게도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도 받았어요. 더 웃긴 건
상간녀도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2마리 다 잃었잖아요. 집도 뺏겨, 가게도 뺏겨. 아주 그냥 못 살겠다고 난리 났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동네에 소문 쫙 돌았으니 어디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어요. 동네 야반도주 하듯이 떴다고 하더랍니다. 내가 정말 귀신이라도 씌었던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여보, 당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익숙함에 속아서 까먹은 것 같아. 여보, 정말 미안해.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처절하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은 것 아니겠어요? 저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애들 챙겨야지, 일도 구해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일단 가진 돈은 애들 교육비, 나중을 위한 대비책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요즘 좋은 주식 종목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당장 구하기 어려우니 친정에 머리 숙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저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살 필요 없다고 말이죠. 덕분에 좀 눈치 보이지만 애들 어린이집 맡겨놓고 아버지가 알아봐 주신 친구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가끔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긴 하지만 모조리 무시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바람을 왜 피우는 걸까요?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라기엔 잃을 게 너무 많은데 말이죠.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